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또다시 못 박으면서 여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대표가 총괄한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공개 저격했습니다. 그러자 친윤계 역시 한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집권 여당 대표가 정체성을 가지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권이 내전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첫 소식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은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면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겁니다. 한 대표는 어제도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 달 15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소관이라며 애둘러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당대표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꺼내들며 맞받았습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일부 친한계 의원이 추 원내대표를 향해 특별감찰관 도입에 원천 반대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 단톡방 안 보시냐며 배준영 수석이 추 원내대표에게 보고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의 권한을 언급했던 한 대표는 오후에 국회 국감장을 돌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이런 친한계 의원들의 요구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국감이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 측에선 의총에서 찬반 투표 붙이면 친한계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한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한동훈 당대표와 각을 세웠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부 행사 참석을 이유로 오늘 아침 한 대표가 주재하는 지도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 한 대표의 비판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추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도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친한계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걸로 보이지만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추 원내대표 측에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당원 당규에 따라 의총 소집 요구를 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의총에서 찬반 투표를 붙이면 친한계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친윤계가 친한계의 수적 우세를 보이는 걸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양쪽 계파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이 더 많은 상황.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기로 할 경우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는 등 의총에서도 격론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을 통해 한 대표를 비판하던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바로 옆자리에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부의 마찰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엮어서 생각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가족과 지인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민주당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고, 그러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밝혀왔습니다.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여기엔 야당의 특검법을 방어할 만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전제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한 한 대표를 향해 정체성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이자 정체성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며 집권 여당 대표란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이 부결된다면 대통령과 면담 때보다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3국 순방 이후 1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폴란드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그 옆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섰습니다. 이어진 공식 환영 행사에서 김 여사는 폴란드 대통령 배우자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안내하게 됐습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 11일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13일 만입니다. 최근 있었던 재보궐선거 투표와 2년 연속 참석했었던 지난 19일 경찰의 날 행사에선 윤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완전 중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가 다음 달 15일까지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답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다며 대외 활동을 이미 자제하고 있고 더 자제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필수 외교 일정을 중심으로 공식 행보를 최소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7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3배가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인 57%가 활동 중단에 동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행사 중엔 북한의 우물풍선 전단지가 날려 경호처 관계자가 수거에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적은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전력이 없고 경험과 지식이 없어 주가 조작을 알 수 없었을 거라며 김 여사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JTBC가 보도한 김 여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핵심 공범들의 진술과 증언들을 적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도이치 주식을 사라고 한 적이 없고 시세 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들며 김 여사의 해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1차 주포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걸 들며 역시 김 여사의 주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번 넘게 관련자 진술 등이 김 여사의 해명과 일치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라며 미필적으로라도 시세 조종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7초 매도에 대해서도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다고 해도 비합리적인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여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설명은 결정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만 빠지는 상황을 우려했던 2차 주포의 편지,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등의 관계를 보여주는 BP 패밀리, 또 30에서 40%의 수익 약정 등에 대한 건 없는 겁니다. 고발인들은 항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를 11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들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정장 명태균 씨는 아직 소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건데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계좌에서 9천여만 원이 명 씨에게 건너간 게 포착됐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 9월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이 공천이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강 씨는 관련 녹취 2만 7천 개와 명 씨 소유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5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아직 명 씨를 한 분도 부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9천여만 원이 공천 대가라고 보려면 실제 김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는 쉽지 않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관여했던 당사자들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이르면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김 전 의원과 보좌진들이 공천을 받아왔다는 명 씨 말을 믿었지만 실은 허세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 씨 스스로도 공천 개입은 없었고 대부분 허세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KTV 국악공연 녹화장에 김건희 여사와 그 수행원 등만 참석했다는 저희 뉴스룸의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행사 참석을 검토한 건 공연이 있기 13일 전으로 그때 KTV 측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이 있기 한 달 전에 이미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이 1차 사전 답사를 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먼저 안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가 입수한 사진 속 장소는 KTV 국악 공연이 열린 청와대 관저뜰입니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지난해 9월 말, 공연으로부터 한 달여 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보니 지금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 그리고 정용석 당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국악공연 관계자는 JTBC에 이날 처음으로 사전 답사를 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감장에서의 발언과 정면 배치됩니다. 10월 19일, 8일쯤 한 거 같아요. 한 번 만났습니까? 두 번 만났습니까? 세 번 만났습니까? 그때 처음 한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녹화 일주일 전 또 다른 사전 답사 현장에선 정 선임 행정관이 행사가 사전에 보고됐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지금 우선 행사 보고는 하고요. 그냥 비공개로 진행할 거고. 그래서 공연 실무자끼리도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발사를 했지 말고 보시기만 알고 있어요. 이게 자꾸 생각나요. 원래는 여기 들어오면 자체가 기초상품들은 죽어나왔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공연 도중 김 여사가 관저 내부 식당에서 만찬을 할 경우도 대비합니다. 김 여사 만찬에 대비해 공연자들 동선도 확인합니다. 공연을 보셔야 되니까. 근데 공연자들이 또 다닐 수가 있나? 김 여사가 앉을 자리의 얼룩도 걱정합니다.
이쪽에만 바로 묻어가지고 이쪽에 오시면 이쪽에 저쪽에 또 여성이 많은 자리에 있고 여성이 자리에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사 한 달 이후 열릴 국감도 언급합니다. 솔직히 내년 그 시기 자체가 11월 10일 날에 국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 녹취록은 1년 뒤에 공개될 오늘 문체의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TB 측은 일주일 전 사전 답사에 대해 다양한 안을 논의 중이었고 여러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실제 오늘 국감장에선 당시 KTB 공연을 둘러싸고 앞선 국감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공연에 대한 김건희 여사 참석 일정이 당시 문체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공유됐던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계속해서 오승열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KTB 국악 공연에 참석했던 황성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공연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황 실장은 해당 행사가 문체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해서 일정 회의에 올리고 해서 아마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속실에 공유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행사 전날 만찬이 취소됐다고 들었다고 밝혔지만 황 실장은 행사 당일 30분 전에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하정대 원장이 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선임행정관 데리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가 틀려요?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문체부 국감 당시 KTB 행사를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VIP가 오시는 걸로 계획들을 했다가 안 오신다고 하니까 장관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물론 얘기는 들었죠. 예. 모르셨다면서요? 장관님의 답변에 있어서 이거는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KTB 재직 당시 해당 행사를 기획했던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국감에 이어 오늘도 불출석했습니다. 허리 관련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체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병원에 있던 최 비서관에 전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심장 너무 심장이 뛰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차기 KBS 사장 최종 후보로 KBS 9시 뉴스의 박장범 앵커가 낙점돼 논란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인사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KBS의 새로운 사장 최종 후보로 KBS 박장범 앵커가 선출됐습니다. KBS 이사회는 어제 최종 면접 심사를 거쳐 박 앵커를 KBS 사장 최종 후보로 뽑고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앵커는 박민 사장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 11월부터 KBS 9시 뉴스의 앵커를 맡았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지칭해 논란을 겪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어제 있었던 최종 면접 심사에서도 박 앵커는 파우치 논란에 대해 수입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KBS 사장 임명 제청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앵커라고 불리는 박장범에게 국민의 자산인 KBS 전파는 사장 자리를 노린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권력이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불리며 지난해 11월 보궐로 취임한 박민 사장은 1년 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감장에선 삼성 장군 출신의 여당 의원이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에 미사일을 타격해서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쓰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파장이 커지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 의원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다고 하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합니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도 검토하는 가운데 군 출신의 여당 사선 의원이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군의 포격을 가하자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한 의원은 사적 대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누가 이걸 사적 대화로 보겠습니까? 주제가 뚜렷하고 심리적으로 이용하자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개인 간의 대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라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냐고도 했는데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의 파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창간단을 보낸다는 건 실질적인 파병이에요. 우리는 창간단이라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파병으로 볼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 여당이 도리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며 한 의원과 신 실장은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선거제도를 탐방한다며 매년 2억 원 넘는 세금 들여 떠나는 해외 연수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로마 바티칸, 피렌체 우피치, 파리 루브르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 선거위원회를 인터뷰했다고 해놓고는 직접 만난 사진이 아닌 영상통화 사진을 담아서 실제 인터뷰를 한 건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10월 선관위 직원 10명이 영국을 다녀와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스코틀랜드 선거위원회를 방문한 뒤로 엿새 동안 현지 기관 방문이 한 곳도 없습니다. 대신 대형 박물관, 웨스트민스터 사원, 옥스포드대, 버킹엄 궁전 등 유명 관광지를 견학했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스코틀랜드 선거위 인터뷰 내용엔 휴대전화 영상통화 사진이 담겼습니다. 실제 현지 인터뷰를 했는지조차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같은 달 9박 10일 이탈리아, 프랑스 연수 보고서도 비슷합니다. 첫 이틀을 빼면 로마 바티칸,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노트르담 대성당이 주요 방문지였습니다. 일정 자체가 석연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수 국가는 체코와 헝가리인데 입출국은 오스트리아로 하면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직원 6명이 뉴질랜드로 떠났는데 관광지 위주였고 정식 기관 방문이나 관계자 면담은 없었습니다. 한인 회장에게 재외선거 투표를 한 적이 있나, 한인 투표율은 어떤가 등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해도 충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연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왔습니다. 관광지를 따라서 쭉 진행이 되는데 법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출장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좀 골물대로 골마있는. 이런 해외 연수에 지난 2년 동안 4억 3천만 원을 쓴 선관위는 지난해부터 사후 검증 제도 등을 도입해 국외 연수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수년 동안 함께 일한 임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SM그룹 우호연 회장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고 조카 건물 시공도 회사 직원을 보내 업무를 맡게 한 겁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M그룹 우호연 회장이 소유한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우 회장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우 회장은 이 집의 리모델링을 친위대로 통하는 직속팀에 지시했습니다. 여의도에다가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거든. 그건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야 돼. 누가를 보내면 쓸까? 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로
사장을 보내줘. 도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라 하려니까. 지시를 받은 직원은 회사 업무 대신 4개월여 동안 리모델링 업무를 맡았습니다. 미지급금을 제외한 비용 1억 6천만 원도 회사 돈으로 정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모델링까지는 안 하고 성적걸로 했어. 성적걸로. 거기에 공사가 한참 있었잖아요. 계열사인 SM 상선 이름으로 지급된 겁니다. 그걸 원래는 계약서 변경을 했었는데 안 해준 거죠. 회사에서. 그 개인 직원 명의돼 있는 거 거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도 SM그룹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인테리어 업체에 계산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SM 상선 그래서 수정해달라는 거예요. 취소하고 우현 회장으로 입금할 테니까 정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유명 커피 전문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우 회장 조카 사위인 유모 씨 소유입니다. 2020년 말 건물을 지을 때 현장 감독도 SM그룹 직원이 맡았습니다. 공사 서 있던 부분을 가서 이제 중공까지 마감해주고 오산에서 숙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현장 관리를 했었죠. 우 회장은 보고도 독촉했습니다. 우리 조카 일 가서 해준 줄 알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야. 조카 사위는 약 10억 원으로 지은 건물을 현재 100억 원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와 무관하게 급여나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 등을 부담을 하고 그러한 이익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SM그룹 측은 이 역시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초청장 같은 서류를 위조해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에 우리 대사관은 감쪽같이 속아 비자를 내줬는데 이렇게 들어온 불법 입국자들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내 한 업체 명의의 초청장입니다. 상업제품 판매와 물건 품질 검증을 위해 초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아 들어올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이 합법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공증서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와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위조된 서류들입니다. 국내 위조책 일당은 이렇게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를 위조해 해외로 보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감쪽 같은 위조 서류에 속아 비자를 내줬습니다. 이 공증서류를 믿고 이제 해주는 건데 이제 이 위조책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증서류까지 위조를 한 겁니다. 일당은 확인 전화가 올 것에 대비해 휴대전화번호는 대포폰 번호로 적었습니다. 현지 브로커들은 건당 $10,000를 받아 $3,000를 국내 위조책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내 문서 위조책 4명과 불법 입국자 18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잡지 못한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브로커 2명과 불법 입국자 11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며칠 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은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문제는 물론이고 정 회장의 축구협회 사유화 의혹, 접대 골프 논란까지 국회가 따져 물었는데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동원해 축구협회를 장악했는지 유착 의혹에 대한 질문부터 받았습니다. 축구센터 건설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모두 포함해서 유무형의 이익을 명백히 취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직원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또 임원은 축구협회의 팀장으로 각각 파견 보내서 이득을 취함으로써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건설 노하우 등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1,250억의 많은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그 최대한도로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른바 접대 골프를 쳤는지 청탁금지법 위반을 따지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직후 상위단체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그리고 자신의 연임을 심사한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과 함께 골프를 친 배경을 따져 물은 겁니다. 제가 그 대한체육회 그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체육회 행사였고요. 그날 그 골프 치신 분들 또 그날 숙박하신 분들 그 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정확히 누가 쳤는지도.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오늘도 반복됐습니다. 정 회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규정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축구협회장으로서 4선에 도전할지 묻는 질문에는 다각도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단풍이 들어야 하는데 단풍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 탓에 나무들이 겨울나기 준비를 못한 겁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려 북한산을 찾은 시민들. 그런데 붉은 단풍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 나무들이 한두 개씩 있어가지고 거기 위주로 이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날씨도 좋고 막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북한산에선 어제서야 첫 단풍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북한산이 10월 말 정도면 밑에까지 다 이렇게 단풍이 많이 드는데 단풍은 없었어요. 전국의 유명한 산 21곳 중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른 건 오대산 한 곳뿐입니다. 아직 첫 단풍이 나오지 않은 곳도 10곳이나 됩니다. 도심 속 은행나무들도 푸른 잎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온이 확 떨어져야 나뭇잎이 알록달록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더위가 지속되면서 나무의 겨울나기 준비가 늦어진 겁니다. 이제야 이제 막 그 노란 물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나무도. 자칫 올가을엔 초록 낙엽만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무의 생육 일수는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채 물들지 않은 잎들이 곧바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은 반짝 추웠지만 내일과 주말은 평년보다 포근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23도, 제주 24도, 부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일요일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 경제 3분기 성적표를 내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걱정했던 소비는 미미하게나마 개선됐지만 우리 경제의 효자 역할을 했던 수출이 뒷걸음쳤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는 지난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성장한 2분기보단 나아졌지만 한국은행 전망치인 0.5%엔 크게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입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기록한 수출은 6분기 만에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와 화학 제품이 부진했던 데다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세도 둔화한 영향입니다. 지난 분기 부진했던 내수는 민간 소비가 미약하게나마 살아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건설 투자는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내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중단돼가지고 다시 이제 일자리 풀이 넘어온 거예요. 연장 야간 많이 줄고 다들 이제 중단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수출이 침체에 빠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 경기 침체와 미국 대선, 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인데 하향 조정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일단 3, 4분기 전망치에 비해서 실적치가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2.4%가 좀 어렵지 않을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1급 간부 회의를 열고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다음 달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고부가 가치 메모리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 불티나게 팔린 영향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까지 뛰어넘은 걸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실적이 가능했던 건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덕분입니다. AI 반도체를 대량 구매하는 미국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HBM 시장을 선점했던 게 주요했던 겁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1년 새 4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는데 D램 등 범용과 달리 HBM은 주문 제작 방식이라 가격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중에서 더 확대가 되거든요. 고부가 가치 이 제품인 HBM 때문에 4분기나 내년 초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성장세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1위인 삼성전자 반도체를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3조 원 정도 뛰어넘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는 1%대 상승 마감한 반면 삼성전자는 4% 넘게 급락하며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CT나 MRI를 찍어도 정작 판독할 의사가 없어서 응급 환자 대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해결하겠다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중단될지 모를 위기라고 하는데 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영상의학과.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여성의 뇌 CT 영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까매야 되는데 이게 하얗게 난 건 이건 피가 찼기 때문에 이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CT를 찍은 곳은 강원도 정선의 병원인데 판독할 전문의가 없어 급히 영상을 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2017년부터 전국의 의료 취약 지역 응급실에 영상 판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4,200여 명 가운데 취약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4%대에 불과하고 그마저 23곳은 한 명도 없을 만큼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판독을 맡겠다 나서는 병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의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1년에 4억 원 수준 예산으론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이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서울 소재 병원 한 곳에서 전문의 한 명이 12시간 당직을 서는 식으로 1년에 약 12,000건의 판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을 많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자체 의원에서 이제 수입이 나는 거로 이제 그걸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지만 취약지 판독을 총괄하는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관리하는데 서버가 오래돼 고장이 잦습니다. CT 전송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도 부족해 내년 9개월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면서도 정작 취약 지역 지원에는 소홀한 실정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까지 겹쳐서 의료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사업비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한 대남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납북자 가족단체 등이 다음 주 대북전단 10만 장을 뿌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 여기 온다니까는 엄마 그러면 내일부터 이 방송 안 들을 수 있는 거냐고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십니다. 발행하셔서 강화도 주민은 국정감사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북한 대남방송 탓에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대북전단, 오물풍선을 보내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뒤 방송은 더 기괴하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거기도 내 집이고 내 삶이라고.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다음 주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10만 장을 가지고 우선 파주에서 전체 다 날리겠습니다. 괜한 접경지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북한한테도 뭐라고 하고 중단하라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중단하라고 해야지. 또 다른 탈북자 단체,
다음 주 바다에 띄우기 위해 페트병에 쌀과 구충제를 담고 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형사처벌을 예고하며 살포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아니 내가 무슨 범죄자인가? 대북전대에다 보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정치적 쇼를 하는 거야. 단체들은 그래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죠.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욕설 듣기 평가.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은 하루 종일 온갖 욕설로 얼룩졌습니다. 네. 국감이 잠시 정회 중일 때 방문진의 한 간부가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런 식의 욕설을 하면서 사람 죽네 죽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런 숫자가 들어간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고 버티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했나요?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뒤늦게 영상을 입수했다면서 직접 틀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은 SSI까지 들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BAL까지 다 나왔어요. 자,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저걸로는 좀 부정확한 거 아니냐라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차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에는 좀 천천히 다시 틀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이 정도면 뭐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김태규 대행이 사과는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회 중이었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고 또 개인적인 한탄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복도가 아니라 회의장 아니었고 또 그 개인 한탄이라고는 하지만 다 들릴 정도의 욕설이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저렇게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장관급 기관장이 국회에 나와서 보여주기에는 부적절한 태도였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당에서조차 좀 부적절한 태도다, 유의해달라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김태규 직무대행은 뒤늦게 유감 표시를 했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자, 이보다 앞서서 김태규 직무대행의 욕설 문제를 따지던 야당 의원도 욕설을 하면서 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잠깐만.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임마. 이 자식.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면서 이렇게 삐소리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명언이죠. 자, KBS 어제 신임 사장으로 박장범 앵커 지명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디올백은 명품이 아니다라는 또 말을 남겼죠. 자, 그러자 이제 문제의 발언이 나왔던 지난 2월 방영됐던 대통령 대담 다큐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방송사와만 대담을 했고 또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을 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선 아니다.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이렇게 자평을 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방영이 되니까 우려와 여러 논란들이 나왔죠. 명품백을 축소했다는 것 말고도 여러 편파 진행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당시 보니까 자막에서도 저렇게 파우치라고 명확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이 문제는 최대 현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볍게 터치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먼저 보고 가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자, 이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는 출발점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인데 저렇게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 소소한 부부싸움으로 연출하는 거는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시에 논란이 많이 일었었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서 야당에서는 당장
보은성 인사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K가 KBS의 K가 됐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특히 당시 튀는 장면이 하나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앵커가 대통령 자리에 앉는 장면이 있었는데 먼저 그 장면 보시죠. 우리 박 앵커 한번 앉아 보실래요? 제가요? 제 자리에 한번 대통령 자리에요? 네, 한번 앉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면접 심사에서도 이 장면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 앵커는 동선에 없었던 돌발적인 상황이었고 또 이런 게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얼떨결에 앉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편집을 해서 드러내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죠. 자, 결국 미화 방송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당시에 그 방영 직후였습니다. 지난 2월 여러 온라인에서는 대담을 진행했던 앵커 향후 진로에 대해서 3번 보시면 KBS 사장 임명 가능성 있다. 이미 이런 예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은 열흘 남짓 남은 미국 대선 현장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년 전 투표 조작 논란이 뜨거웠던 조지아주를 정강현 특파원이 돌아왔습니다. 조지아주 수도 애틀랜타 외곽 지블런에서 트럼프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는 현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막 행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트럼프 후보를 맞이했습니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행사장에서 선거 조작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We have to make sure too big to rig. We want to make it too big to rig. 행사장 주변에서 만난 지지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Sure sounded like it in 2020. There was absolutely sounded like it. A little harder to prove when the other person's the one that wins, but. 반면 해리스를 향해선 독설에 가까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She's evil. So the election really isn't about Republican versus Democrat. It's about good versus evil. 조지아는 현지 시간 23일 기준으로 약 180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통상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I would really love to see a first wom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사전 투표를 직접 독려하면서 트럼프 지지자 상당수가 몰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4년 전 바이든의 승리를 뒷받침했던 흑인 표심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Of course, Donald J. Trump. Economy, borders, limited government, the foreign policy. She does not have command of the material, and you can see it every time she speaks. I would not waste my vote on somebody that doesn't represent me.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조지아의 흑인 지지율은 해리스 73.8%로 4년 전 바이든의 득표율 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They feel like the Democratic Party, which we have given a lot of support with for the past 60, 80 years, have not been responsive to our needs. 해리스 후보 측은 조지아에서 흑인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관망하고 있는 흑인 남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인구 대국이던 중국이 이혼 대국이 됐습니다. 이혼이 크게 늘면서 결혼 사진 같은 걸 전문적으로 없애주는 업체는 물론이고 이혼 기념 사진만 찍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장 한켠에서 뭔가의 연신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모두 결혼기념 사진입니다. 이혼 등으로 처분이 난감해지자 전문업체에 맡긴 겁니다. 액자와 사진첩 등 과거가 담긴 모든 물건이 의뢰되는데 무게에 따라 최대 4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婚姻已经结束了，然后带着这方也不方便在家里，新的生活就要新的开始，把这过去的这个东西，就是给他想办法处理掉就 OK 了。 행복했던 추억엔 이렇게 검은 칠이 더해졌습니다. 과거는 이 사진과 함께 대형 분쇄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잘게 조각난 기억은 대형 봉투에 담겨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이 업체엔 지난해 4월 사업을 시작한 뒤로 10,000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의뢰한 사람도 3,000명이나 됩니다. 越来越多，我们的用户从一开始的
每天的咨询量几个，到现在每天的咨询量几十甚至上百。 이혼율이 급증하는 중국의 현실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2002년 0.9건에서 2019년 3.3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시아 최상위권입니다. 정부가 이혼 숙려 기간을 강제한 2021년 2건대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문화도 등장했습니다. 이혼식이나 이혼 기념 파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혼 기념 사진만 찍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年轻人嘛，00后偏多，一般都女方找的，女方付钱。 이혼은 고령화 등과 더불어 중국 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혼, 출산 장려 정책에 집중해온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기아 김도영 선수의 변치 않는 활약이 돋보입니다. 시원한 홈런과 말끔한 호수비가 이어졌는데요. 기아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땅볼 타구를 더 칭찬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입혀져 있더라고요.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밀어쳐서 만든 쐐기 홈런을 터뜨린 뒤 김도영에겐 백호를 상징하는 하얀색 옷이 걸쳐졌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홈런을 친 기아 타자만 입을 수 있게 준비한 특별한 선물인데 첫 주인공이 된 겁니다. 프로야구 역사에서 최연소 30홈런, 30도루를 달성한 김도영은 생애 첫 가을 야구 무대라 긴장과 함께했습니다. 첫 경기를 앞두고 밤잠을 설쳤다고 고백했으나 비 때문에 경기가 미뤄진 게 약이 된 듯 했습니다. 안타성 타구를 땅볼로 바꿔버린 호수비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의 칭찬을 끌어낸 건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1회 말 삼성 포수 강민호의 견제 송구 실책으로 만들어진 무사 2, 3루 찬스. 김도영은 가볍게 밀어쳐서 2루 땅볼로 선취점을 내고 또 2루 주자를 3루까지 진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 선수의 그런 마음 하나가 저희 전체 선수들의 1회의 힘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팀을 위한 플레이, 경기 상황을 읽는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한국 시리즈 3차전은 내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반격을 준비하는 삼성은 레이에스를 선발로 내세워 기아의 선발 투수 라우어와 맞섭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He was a bit sore after the weekend. He was never going to be involved tomorrow anyway because he missed a bit. So we're just leaving him out of tomorrow. 토트넘 감독의 걱정이 느껴지시나요? 이 멋들어진 볼은 다친 뒤 3주 만에 제대로 돌아왔다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가 다시 쉼표를 찍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웨스트햄전을 마치고 탈이 났던 허벅지 뒷근육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는 일단 쉬기로 했습니다. 부상 재발인지 아니면 부상을 막기 위한 선수 보호 차원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내일 경기보다는 사흘 뒤 열릴 크리스털 팰리스전 출전 여부가 더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서울은 7.1도, 태백은 0.4도로 시작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햇살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2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로 시작하겠는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는 먼지까지 뒤엉키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10도, 대전 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되고요. 한낮엔 청주 23도, 부산 2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일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